시작하겠습니다. 고대 국가의 통치체제는 어떠하였을까? 중앙집권적 영역 국가의 성립. 초기의 삼국은 5부 또는 6부의 연맹체를 중심으로 성장했다. 부는 그 대표가 별도의 관리를 두고 다스릴 만큼 자치적 성격이 강한 집단이었다. 자, 5부, 6부 할 때 그 부, 자치적 성격이 강한 집단이었다. 가장 강한 부의 지배자가 왕이 되어 대외 교섭과 군사 활동을 주도했지만 중요한 일은 각 부의 대표들과 협의하에 결정됐다. 그러니까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 그러나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복과 통합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주도한 국왕의 권력이 점차 강화되었다. 대외 팽창에 힘입어 삼국은 연맹체 국가에서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는 영역 국가로 발전했다. 자, 여기 좀 중요한 문단인데 전부 다 별표라는 거예요. 이거는 고구려의 태조왕 옥저를 복속하고 요동지방으로 진출을 꾀했으며 게루부 고씨의 왕이 독점세습 기반 마련. 백제의 고이왕은 한강유역을 장악하고 중앙관제 정비. 신라는 진안 통합을 마무리한 후 내무랑 때에 이르러 김씨 왕위 세습권 확립, 왕의 칭호도 대군장, 대수장이라는 뜻의 마립간으로 바꾸었다. 이와 같은 발전 과정에서 삼국은 국왕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 통치체제를 갖추고 확대된 영역을 다스렸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겁니다. 거서간, 차차웅, 이삭은 마립간 왕. 통치체제의 정비, 왕권이 강화되면서 각 부는 독자성이 약화되고 행정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제 부는 1번 행정적 성격으로 바뀌었다. 부별로 있던 통치 조직은 왕 아래 하나의 체제로 정비되었다. 새로운 행정기구가 설치되는 등 관제가 정비되었다. 각 부의 지배 세력은 왕권에 복속하고 중앙기족으로 전환되고 각 부의 지배 세력은 중앙기족으로 전환. 새롭게 통합된 집단의 지배층은 세력 크기에 따라서 서열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관등제가 마련되고 권리의 위계를 나타내는 공복도 제정되었다. 하지만 삼국 초기에 부대표들로 구성된 회의체는 요거는 마지막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 이 왕에게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었는데 왕 밑으로 들어가서 귀족이 되어버렸어. 그러니 우리가 모여서라도 왕에게 할 말은 하자. 그런 마지막 영광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거였겠죠. 그래서 고구려의 제가회의, 백제 정삼, 신라의 화백회의. 이거는 귀족회의였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삼국의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복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영역국가의 모습을 갖추어 나갔다. 이와 함께 지방행정조직도 정비되면서 주요 지역에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지방관은 군사지휘관을 겸했는데 이는 삼국의 지방행정조직의 군사적 성격이 강화했음을 보여준다. 자, 율령과 불교. 삼국은 넓어진 영토와 늘어난 주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통치 질서를 마련했는데 그 과정에서 율령을 반포합니다. 율령은 법입니다. 법. 형벌과 행정에 관한 성문법적 통치 기반을 확립. 그리고 불교를 공인하여 국왕 중심의 지배 이념을 세우고 국가 구성원의 정신적 통합 도모. 그래서 고구려의 소수리망이 불교와 율령을 동시, 백제의 율령은 기록이 없지만 고이왕 때 아마도 율령 비슷한 게 있었을 것이다. 명확하게 율령이란 기록은 없어요. 기틀, 침류왕이 불교 공인, 법풍왕이 율령 반포 불교 공인. 한편 고대 사회의 신분 제도는 귀족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운영되었다. 이에 개인의 사회적 지위는 능력보다 자신이 속한 친족의 신분에 따라 결정됐다. 신라의 골품제는 지배층 내부의 위계까지도 정하였다. 자, 그래서 이거를 잠깐 볼게요. 골품제도인데 신라의 진골은 여기 1등 2벌창까지 올라가. 하지만 육두품은 아무리 똑똑해도 아찬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육두품은 대아찬이 될 수가 없어. 엄청 큰 공을 세웠어. 만약에 육두품 아찬인데 내가 가가지고 뭐 전쟁터에서 백제 왕을 죽였어. 그렇다 해도 대아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공을 세운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5두품은 대나마, 4두품은 대사,
딱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모두 귀족이에요. 일반 백성 아닙니다. 모두 귀족인데 귀족 내부에서도 진골 귀족이냐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이냐에 따라 이렇게 제한되는 선이 있었다. 이게 신라의 골품 제도입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가야. 가야 위치 한번 보세요. 낙동강유역입니다. 이 낙동강유역. 낙동강유역의 변화는 철기문화, 농경의 발달, 이를 토대로 성장한 소국들은 3세기경 김해의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전기가야연맹을 형성했다. 금관가야는 첫 번째로 철이 풍부하게 생산되고 해상교육에 유리한 지역에 자리잡아 일찍부터 낙랑군과 외를 연결하며 중개무역으로 번영. 하지만 4세기 후반에 신라가 가야 방면으로 세력을 확대하자 가야는 백제외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대응했다. 그러나 이 무렵 신라 구원 요청을 받아 외를 격퇴하러 온 광개토대왕의 군대가 가야까지 공격하며 금강가야 중심의 연맹은 무너지고 5세기 후반 내륙에 위치한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다시 연맹이 형성되었다. 이게 후기 가야 연맹이에요. 금강가야 중심은 전기. 대가야는 섬진강을 통한 교역로를 개척하는 등 활로를 모색했다. 가야는 연맹을 이루고 있었지만 소국들의 정치적 독립성이 강했고 백제와 신라의 압박에 시달렸다. 그리하여 중앙집권적 영역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채 6세기 중반 신라에 완전히 흡수되었다. 자, 여기 보면은 뭐 나오는데 법흥왕에게 금관가야가 멸망했네요. 이것도 한번 봐둘게요. 참고로 적어두세요. 법흥왕이 금관가야를 복속시켰고 그 다음 왕인 진흥왕 때 대가야를 복속합니다. 대가야까지. 법흥왕 때 금관가야, 진흥왕 때 대가야. 우리가 그 유명한 김유신도 가야 왕족의 출신입니다. 가야 출신인데 이 사람이 진골로서 편입이 돼요. 가야는 세력이 컸으니까 육두품 중에 진골을 줬을 거야. 그래서 김유신은 그 가야 왕족 출신으로 신라에서 활약을 했죠. 마지막 페이지. 삼국의 경쟁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치열해진 삼국의 경쟁. 삼국은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복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이로써 토지와 노동력을 확보하고 교역의 거점을 차지하고자 했다. 4세기 후반 삼국이 주변 지역을 통합하고 서로 영역을 맞대면서 경쟁은 본격화되었다. 삼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진 한강 유역은 처음에 백제가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구려가 해상교역로의 주도권과 평야지대를 노리며 남아있고 신라는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통로인 한강 유역을 얻고자 했다. 고구려는 해상교역로의 주도와 평야지대, 신라는 중국과의 교류. 고구려 땅은 산이 많거든. 그래서 평야지대를 위해서 내려오게 됐고 신라는 이 중국과 교류를 하려면 이쪽을 차지해야 되는 거야, 자기네가. 안 그럼 뭐 너무 멀잖아, 중국 가는 길이. 자, 그래서 이 한강유역은 격전지입니다. 삼국 간에. 삼국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동맹을 맺었고 중국의 정세를 적절히 이용하면서 국력을 발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삼국의 경쟁은 영토를 둘러싼 대결에서 점차 국가의 조망이 걸린 전쟁으로 변했고 중국의 정세와 맞물려 전개되면서 동아시아 국제전으로 확대되었다. 한강유역에 성장한 백제. 백제는 첫 번째 마한의 소국 중 하나로 출발. 한강유역을 발판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삼국 경쟁의 주도권을 잡았다. 고의왕은 한강유역을 장악하고 한군영과 항쟁하였으며 그리고 근초고왕은 남으로 마한을 복속하고 북으로 고구려의 평양성 공격. 아까 얘기했듯이 고국 원왕이라는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황해도 일대까지 진출했다. 이로써 중국 백제 가야 외를 연결하는 해상교역로의 주요 거점을 확보. 나아가 중국의 동진과 국교를 맺고 대외교류를 활발하게 펼치기도 했다. 자, 이 칠지도라는 칼인데 일본에 있어요.
4세기 백제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전한 것입니다. 백제가 만들어서 일본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백제와 일본이 교류를 활발히 하였다는 증거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칠지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